튀르키예 동남부의 잇따른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인접국 시리아에서 사망 피해자만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에 우리 교민 100여 명도 긴급 대피하는 가운데 한인 유학생 한 명이 연락이 두절돼 외교부와 현지 공관이 확인해 나섰습니다. 튀르키예 현지 한인 회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는 10일 오전 검찰 추가 소환 조사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2차 조사를 앞두고 검찰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4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뒤집힌 어선 청보호 선원 9명 가운데 5명이 선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4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체는 안전지대로 옮겨졌고 해경은 다시 인양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고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는 등 각종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튀르키예에서 규모 7.8과 7.5의 지진이 잇따르면서 튀르키예와 인접국 시리아에서 사망자가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부는 지진 피해를 입은 10개 주에서 2,921명이 숨지고 16,0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시리아 보건부는 정부가 통제 중인 지역의 사망자를 711명, 부상자를 1,430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시리아 반군 측 민간 구조대 하얀 헬멧은 반군 통제 지역에서 최소 733명이 숨지고 2,10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나라 전체 사망자는 최소 4,300여 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강한 지진으로 수많은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되거나 파악된 우리 국민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현장에는 여전히 붕괴의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사적인 구조 작업 속에서 기적의 생還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이 순식간에 주저앉습니다. 뿌연 연기 사이로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칩니다. 가까스로 몸을 추스른 기자가 발견한 건 위험에 빠진 소녀. 아이를 안고 황급히 빠져나온 뒤 놀란 아이를 위로합니다. Evet, artçı sarsıntılar devam ediyor. Oraya doğru geçmeyin. Hemen annenin yanına gelsen. Geç. Evet. 구조 작업이 벌어지는 현장 바로 옆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건물들. 강도 높은 여진이 이어지면서 도시는 잿더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잔해더미 안에서 한 소녀가 구조대원의 품에 안겨 나옵니다. 겁에 질린 아이의 모습에 눈물을 참기 힘듭니다. 서둘러 응급처치를 받는 소녀. 여러 곳을 다쳤지만 살았다는 안도의 표정이 돌아옵니다. 벽면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아파트. 고가 사다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오도 가도 못하던 주민들은 이제야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한순간에 풍비박산난 삶의 터전. 또 다른 기적을 바라는 구조의 안간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시리아도 지진 피해가 컸습니다. 13년째 내전에 시달려온 시리아 주민들은 심각한 지진 피해까지 입으며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시리아 북부 도시 자라블루스. 강진으로 무너진 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나머지 건물이 순식간에 폭삭 주저앉습니다. 무너진 집의 잿더미 속에서 어린이가 구사일생으로 구출되고 곧이어 응급 조치를 받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어렵게 생존자를 찾아냈지만 몸이 잔해더미에 갇혀 있어 구출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조대와 함께 주민들까지 나서 잔해 속을 손으로 파헤쳐 가족과 생존자를 수색합니다. 이미 많은 희생자가 나온 가운데 흰색 천에 담긴 채 운구를 기다리는 시신이
길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وبنته وابنه هدول توفوا طلعناهم بعد شيء 8 ساعات تقريبا من تحت الانقاض وانتشلنا تنتين احياء هن بمشفى الجامعه موجودين حاليا. 병원에는 지진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들어와 부상자가 누울 병상이 모자랍니다. Today, after the earthquake, we started to receive many cases, hundreds of casualties. We know and we have information that hundreds of patients are still under the debris. The situation is too bad. We need urgent help. 이번 지진으로 시리아 서북부 알레포와 라타키아, 하마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필사적인 구조 속에서 사상자 집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은 지진 피해를 키운 또 하나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피해가 집중된 국경 지역은 정부군과 반군의 전투가 빈발하는 곳으로 난민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곳은 사회 기반 시설이 낙후한 데다 허술한 감독 속에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이 많아 지진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시리아 주민들은 그동안 수많은 폭격으로 건물들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번 지진 충격으로 쉽게 주저앉았다고 말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이렇게 피해가 큰 만큼 시리아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리아 민간 구조대는 자신들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Many buildings in different cities and villages in northwest Syria collapsed, destroyed by this earthquake. Our teams responded to all the sites and the buildings, and still now, many families now are under the rubble. Our teams trying to save them, trying to save the people, to save all the people from under the rubble with all capabilities, but it's very difficult task for us. We need help. We ne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o something to help us, to support us. Northwest Syria now it's a disaster area. We need help from everyone to save our people.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국제사회의 지원 약속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파괴적인 지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도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팀을 급파하기로 하고 일부 인력은 이미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튀르키예 대통령과 연락하고 있으며 긴급 지원팀 파견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나토 가입 문제로 튀르키예와 얼굴을 붉힌 스웨덴과 핀란드도 신속히 지원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튀르키예 구조 인력 파견 등 신속한 피해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구조와 피해 수습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국제구조대 60여 명 등 정부 차원의 구호단이 튀르키예로 파견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한 긴급 의약품 지원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고 튀르키예 측과 논의해서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지난 1950년 공산 침략 때 주저하지 않고 즉각 파병했던 형제국이라면서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과 유가족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소방청은 튀르키예 지진 실종자 수색 등 대응을 위해 국제구조대를 현지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구조대는 현지에서 첨단 장비를 활용해 실종자 수색, 구조 활동을 펼칩니다. 구조대는 오늘 오후 경기도 남양주에 집결해 출동 준비 이후 현지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튀르키예 강진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튀르키예 유학생 한 명이 피해 지역 여행 중에 연락이 두절돼 외교부와 현지 공관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김영훈 튀르키예 이스탄불 한인 회장 연결해서 현재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김영환입니다. 예, 회장님 지금 현재 시각이 몇 시쯤 됐습니까? 지금 7시 아침 7시입니다. 예, 그러면 지진이 발생한 지 만 하루 정도 지난 거지 않습니까? 여진이 네. 수십 차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여진이 언제쯤입니까?
글쎄요, 뭐 여진이 계속 오기 때문에 이스탄불에서는 우리가 느낄 수 없습니다만 현지에서는 뭐 150여 차례 이상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현지 언론 보도는 지금 여진이 150여 차례 정도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 이상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 외에 지금 터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생자나 부상자 숫자는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는지요? 예, 뭐 지금 계속해서 시시각각으로 사망자 숫자가 늘어났는데요. 네. 뭐 가장 마지막 업데이트된 게 2,921명 사망으로 현재 나와 있고요. 예. 예. 부상이 15,834명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 튀르키예 지역만 취합한 거겠죠? 맞습니다. 예. 지금 지진이 있었던 가지안테프라는 지역이 튀르키예에서 규모가 한 여섯 번째 정도 되는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이 지역은 혹시 잘 아십니까? 지금 한국에는 가지안테프 진앙지라고 되어 있는데 터키에서는 카하라만 마라시라고 하는 지역을 진앙지로 보고 있습니다. 거리가 좀 멉니까 그러면? 저희가 아는 거랑? 아닙니다. 뭐 다 같이 같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남부 지역이 되겠고요. 예. 이 지진이 지금 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고 10개 주에 동시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진이 발생했던 곳들이 원래 지진이 많이 우려됐던 지역들인가요? 뭐 전문가들은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예. 터키 전체는 원래 지진 때입니다만 이 지역은 오랫동안 큰 지진이 없었던 지역인데요. 아무래도 축적되는 에너지가 이번에 크게 터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뭐 언론 보도를 많이 찾아봤더니 사실 북부, 북서부 쪽은 좀 지진이 많이 있었고 남쪽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남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들의 내진 설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래도 좀 취약하지요. 정부가 99년도에 이스탄불 주변 지역의 큰 지진 이후에 많은 홍보를 해서 내진 설계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만 예. 그 이전에 지어진 주택들도 많고 또 정확한 내진 설계로 지어지지 않은 집들도 있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큰 걸로 봅니다. 예, 지금 계시는 곳은 이스탄불이고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 아마 가지안테프 인근 지역일 것 같은데 그 도시 규모가 어떻습니까? 고층 건물들이 어느 쪽이 더 많고 뭐 이런 걸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스탄불은 튀르키예 최대의 도시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현재 지진이 일어난 지역도 상당히 높은 빌딩, 주택가로서 뭐 10층 이상의 건물들도 꽤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보시는 그 영상에서도 건물이 그대로 내려앉는 저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건물만 뭐 수천 채가 무너졌다고 하니까 뭐 성한 곳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지 부상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을까요? 글쎄 아주 뭐 급한 경우에는 이스탄불로 비행기로 수송한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육로로 주변 지역으로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또 뭐 임시 병원이나 또 시설들을 이용해서 현재 최대한 부상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그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교통편은 어떻습니까? 뭐 도로나 철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항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곳이 있습니까? 예, 영향을 받은 10개 주 중에 4개 주가 공항이 현재 폐쇄돼 있었고요. 나머지는 열려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의 비행은 자제를 부탁을 했고요. 예. 현재 구조단과 또 뭐 취재진, 또 자원봉사자들을 순차적으로 비행기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선 운항은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튀르키예 지역은. 운행이 됩니다만 일반인들을 좀 배제하고 있습니다. 보통 또 지진 나면 통신 상태도 좀 안 좋아지곤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에서 방송을 통해서 급한 일이 아니면 통신을 하지 말도록 통신 두절 사태를 방지하고 그런 의미에서 좀 자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현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현지 날이 추워서 구조 작업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지 기온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뭐
낮에는 영상이긴 합니다만 예. 새벽과 저녁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이 꽤 됩니다. 아, 그래서 바람도 불고 또 비나 눈이 오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환경은 좋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뭐 이 날씨도 추운 상황에서 비가 오거나 눈까지 내리면 더 힘들어질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 교민들의 피해가 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현재는 주변 지역의 교민들이 주택 상태가 너무 파손이 돼서 불안하신 분들은 앙카라 쪽으로 이미 이동을 하셨고요. 예. 단독주택이나 층이 낮은 그런 집을 소유한 분들은 두세 가구씩 함께 모여서 현재 하루를 지내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또 혹시-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예. 그쪽 지역에 갔다가 현재 연락이 두절돼서 네네. 대사관과 한인회 측에서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고요. 예. 또 파라만 마라시 지역에서 한 2명 정도의 교민이 현재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 지역을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장에 그러면 그 지진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교민들도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계시죠? 글쎄 인원 파악은 정확하게 안 됩니다만 한 11가구 정도가 아직 그곳에 남아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연락이 안 닿는 교민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원활하지 못한 통신 문제일 수도 있을까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또 그 외의 변수도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우려하는 마음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유학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까요? 지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통신 문제일 수도 예, 있겠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서 앙카라로 몇몇 가구가 좀 이동을 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그럼 남아서 아다나에 거주하는 그 교민분들 중에 아직 그곳에 남아 계신 분들과는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전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우리 교민들이 앙카라로 이동을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튀르키예 당국에서 어느 정도 지역까지는 좀 안전하다 이렇게 좀 정해준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특별하게 안내가 없고요. 예. 지금 대사관이 아무래도 앙카라에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안전하게 생각되는 제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그분들과 계속해서 지금 직접 통화를 하시는 건가요? 예, 앙카라에도 한인회가 있기 때문에 앙카라 예. 한인 회장님과 계속 통화를 했고요. 도착 확인까지 했습니다. 새벽 아마 1시 전에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또 어떤 말씀을 좀 하시던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진을 경험한다는 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네. 지진을 경험했던 집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계속 그렇죠. 여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진정하는 마음으로 앙카라에서 좀 편안하게 일단 휴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이동하신 분들도 너무 긴박해서 짐도 제대로 못 챙겨 나오셨겠네요. 그래서 간단한 것만 일단 한번 나오신 분들이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아마 준비해서 출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유학생 관련해서 회장님께서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외교부 취재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그 연락이 끊긴 한인 청년 한 명이 지진 발생 이후에는 전화 통화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연락이 끊겨서 계속 시도 중인 상황이고요. 지금 튀르키예 정부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글쎄 7일 동안 지금 애도 기간을 설정을 했고요. 지금 정부 자체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주변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고요. 이건 아직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진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피해들이 양산이 되기 때문에 무너진 주택만 해도 지금 6천 채가 넘기 때문에 예. 그 안에 있는 사망자들을 계속 발굴하는 게 큰 일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요. 지금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
대한민국 입장에서 뭐 형제의 나라라고 불렸던 튀르키예가 이렇게 지금 큰 시련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도 앞으로 뭐 이재민도 많이 발생이 되겠고 또 회복을 위해서 많은 지원들이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99년도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경제력에 맞지 않은 그러한 지원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조금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시민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이어져서 두 국가 간의 그 형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좀 대한민국은 정부 입장에서 벽에 맞는 그런 지원과 빠른 조속한 구조대 파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은 교민들과는 빠르게 접촉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필요한 지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많이 정신 없으실 텐데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훈 튀르키예 이스탄불 한인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튀르키예는 세 개의 대륙판이 부딪히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진이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특히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가 낮아서 같은 규모라도 더 큰 피해를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구상에서 지진이 가장 잦은 지역은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연간 지진의 총 80%가 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내륙에도 못지않은 강진 다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한 튀르키예입니다. 이번 지진을 포함해 최근 24년간 발생한 규모 7.0 안팎의 강진만 모두 5차례. 가장 강한 지진은 이번 지진을 포함해 규모 7.8에 달합니다. 판과 판의 경계에 놓인 튀르키예의 지형적인 여건 때문입니다. 무려 3개의 대륙판, 아프리카판과 아라비아판, 아나톨리아판이 튀르키예에서 만납니다. 이 판들의 충돌로 북부 아나톨리아 단층과 동부 아나톨리아 단층이 만들어져 강진이 잦은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강진은 그동안 지진이 주춤했던 동부 아나톨리아 단층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에너지가 쌓인 뒤 분출해 강도와 피해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그동안에 큰 지진이 상당 기간 동안에 발생해 오지 않았던 지역에서 발생을 해오면서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오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또 보통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양 지진과 달리 튀르키예 강진의 진원 깊이는 24km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얕은 위치의 지진이 발생해 그 에너지가 지각을 강하게 흔들면서 건물 붕괴 등이 많았던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입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어선 전복 사고가 난 지 나흘째인 오늘도 실종자 수색과 인양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전복된 어선 청보호를 사고 해역으로부터 남동쪽으로 18km 떨어진 대허사도 해역으로 옮겨 본격적인 인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유속과 너울성 파도로 인해 인양 작업 여건은 어제보다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크레인을 이용해 청보호를 바지선 위로 끌어올린 뒤 실종자를 찾기 위한 내부 수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나선 안철수 의원은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걸 봤냐며 자신에 대한 사퇴설을 일축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전당대회 첫 정견 발표회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사퇴론이 돈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의 입장을 받아들여 새로운 선거 전략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대통령실의 문제 제기에 서운한 마음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안보관 관련 공세에 나선 경쟁주자 김기현 의원을 향해선 국민의당 시절에 민주당과 열심히 싸웠고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를 통해 정권 교체에도 일조했다며 그것으로 자기 생각이 증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후보의 후원회장인 심평 변호사가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장악 능력이 약화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저는 그 당대표가 되실 리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만약에 그 당대표가 되신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안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그 안 의원이 그 총선을 주도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세력은 대단히 힘이 강성해지는 거죠.
그에 반비례해서 윤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그 장악 그 능력은 현재 이하고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공천부터가 안철수 세력 심기 공천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안 의원이 막 그런 의도를 하시지는 않는다 해도 네네. 주위 사람들이 막 그것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후보 캠프 측에선 윤핵관 중심의 색깔론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판세는 안 후보 바람이 확실하게 불었다고 자신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우리 친박 친이 때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래가지고 보수 정당이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지금 또다시 아주 옛날 그 야당 시절에 그런 언행 가지고 지금의 안철수 후보를 재단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고 우리가 내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정말 유연해야 되고 중도 확장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큰 틀에서 바라봐야지 이미 합당, 단일화 다 하고 나서 이제 하나가 됐는데 색깔 논쟁을 한다? 그것은 저는 그 해당행위다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제가 지역을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 당협을 다녀보니까 안철수 후보 바람이 확실히 불었어요. 그래서 지금 1년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에 대해서도 일반 당심은 안철수 후보만이 수도권에서 승리를 통해서 전체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할 수 있다. 예.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는 10일에 검찰 추가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금요일인 10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오전 11시쯤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 수석 대변인은 이 대표가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하므로 주말에 출석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은 주중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함께 해외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수행비서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아침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수행비서 박모 씨를 검찰로 압송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과 함께 출국해 도피 생활을 도와왔는데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이 체포되자 캄보디아로 건너가려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북한 고위 인사 사이의 친서가 오간 사실을 파악한 검찰이 대북 송금과 경기도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5월쯤 북한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뒤 임직원 앞에서 읽게 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당시는 쌍방울이 북한 측과 히토류 개발권 등을 대가로 1억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을 때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관련 보도는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구치소에서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쌍방울이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전 부지사가 앞으로 검찰 소환 조사에 임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떤 부처가 업무를 잘했는지 평가한 첫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가 수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경찰청, 폐지 논란에 휩싸인 여성가족부도 꼴찌였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발표된 첫 정부 업무평가. 가장 눈에 띄는 건 방통위와 권익위입니다. 장관급 기관에서 최하 등급인 C를 받았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처입니다. 정권 교체 뒤 국무회의에서도 배제됐습니다.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가요? 뭐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꼴찌 가운데 한 곳은 여가부입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과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1순위로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부처입니다. 부처에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지적을 받았던 경찰청도 차관급 기관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는데 정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전 사후 대응 미흡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한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국민 신뢰가 저하된 부분 이런 것들이 평가에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반면 이상민 장관 책임론이 불거졌던 행안부는 한 단계 높은 B등급을 받았는데 국무조정실은 재난안전 관련해선 평가가 안 좋았지만 다른 부분에서 가점을 받아 점수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장관급에선 과기정통부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이고 차관급에서는 법제처와 식약처, 방사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주요 정책과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등 4개 부문과 적극 행정 가점 부분으로 나눠 점수를 매겼고 세부 점수는 발표하지 않고 A, B, C로 등급만 부여했습니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 224명이 평가단으로 참여했으며 일반 국민 3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 결과에 반영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를 맞아 오늘은 난방비 폭등 같은 공공요금 인상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급증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여줄 대책이 미비한 점을 질타하는 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난방비 폭탄이 지난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지연시킨 데 따른 결과라 보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수출 감소 폭이 커지고 내수 회복세도 약해지면서 경기 둔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 진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경기 둔화 가시화로 평가했는데 이달에는 심화하고 있다며 더 부정적인 진단을 내놓은 겁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월 경제 동향에서 세계 경기 부진 심화에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감소 폭이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 탓에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커져 소비 회복세가 약화한 데다 고용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분향소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일주일 미루고 유가족이 선호하는 추모 장소를 오는 12일까지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일주일간 행정 대집행을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시가 기존에 제안한 녹사평역에 대한 수용 여부와 아니면 유가족 측이 생각하는 대안을 12일까지 제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미흡하게 해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 해경청장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000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적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이후에 다시 걸리는 재감염은 그 소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우리 국민의 면역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먼저 신규 확진자 추이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6,1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주 전보다 3,000여 명 적고 2주 전보다 3,000여 명이 많습니다. 2주 전은 설 연휴 기간이라서 코로나19 검사 자체가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은 2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93명으로 이틀째 200명대고 숨진 사람은 10명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로나19 재감염 소요 기간도 늘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코로나19 재감염에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이 9달 정도인 걸로 파악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재감염 소요 기간이 5달이었는데 넉 달 정도 늘어난 겁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재감염 평균 기간이 길어졌다는 건 그만큼 국민의 면역 상태가 좋아졌다는 걸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역 상태가 좋아진 건 그동안의 자연 감염 그리고 거듭된 백신 접종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변이를 거의 끝내는 단계에 있다고 정 단장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면역 유지 기간이 길어지면 백신 접종 빈도를 현재보다 낮춰도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부산과 경남에서 어린아이들의 언어 발달 장애를 치료하던 소아과 의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보호자들은 치료받을 곳을 찾지 못하고 치료비도 떼이게 생겼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도심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출입구는 잠겨있고 직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언어 발달 장애를 치료하던 A씨는 진료 중단 소식을 듣고 황급히 찾아왔지만 누구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지도 않고 직원도 아무도 없고 해서 연락을 해도 전화도 안 받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문을 닫은 의원은 언어치료 클리닉을 함께 운영하며 언어 발달이 더딘 아이들을 진료해왔습니다. 진료비를 한 달 먼저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는데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치료비를 돌려받으려는 보호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병원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을 선결제했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자녀 치료를 이어가기 위해 다른 기관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대체 병원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재 언어라든지 다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혀 치료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에서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의원도 지난달 말 갑작스레 폐업했습니다. 의원 두 곳에서 맡아온 아이들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해당 의원들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원 측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료가 중단된 것이라며 순차적으로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된 육회를 먹은 소비자들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오전 전남 나주에 있는 육회 제조업체 2곳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원인 조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고 제조시설의 위생관리 상황, 현황 등을 확인했다며 식중독균 오염도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이커머스 업체들이 더 많은 고객들에게 상품을 빨리 전달하기 위한 총알 배송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집약한 물류센터 자동화로 배송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윤혜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각종 생필품이 담긴 선반 여러 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곳 물류센터에서는 고객들이 주문한 제품을 포장하기 위한 분류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상품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닌 바닥에 붙은 QR코드를 통해 무인 운반 로봇이 작업자를 스스로 찾아옵니다.
이렇게 포장된 상품은 또다시 로봇의 손을 거쳐 배송지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상품에 붙은 운송장을 스캔하고 자동으로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기까지 단 몇 초면 됩니다. 사람이 직접 분류 작업을 할 때보다 시간과 노동력이 절감돼 업무 효율이 65% 더 향상됐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3월 대구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를 열었습니다. 6조 원의 영업 손실을 감내하고 물류센터를 전국에 100여 개까지 늘려 로켓 배송 서비스 시작 8년 만에 지난해 처음으로 분기 영업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동화가 융합된 이런 고도의 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앞으로도 고용 창출을 포함해서 지역 소상공인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최근 이커머스 업체들은 총성 없는 총알 배송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밤에 시킨 물건이 다음날 새벽에 오는 건 기본. 이젠 오전에 주문한 물건을 저녁에 받기도 합니다.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쓱닷컴은 수도권의 자동화율이 80%에 이르는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나절 만에 배송을 완료해주는 새벽 배송 등 하루 처리 주문량만 8만 건에 달합니다. SSG닷컴은 자동화 물류시설인 네오를 중심으로 축적해온 기술력을 전국 100여 개의 이마트 후방 공간을 활용한 물류시설 PP센터에 이식하며 효율을 높여왔습니다. IT 기업들도 당일 배송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네이버는 CJ 대한통운과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고 카카오 모빌리티도 스타트업 오늘의 픽업인 인수에 소상공인 당일 배송 서비스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9조 원까지 몸집을 키운 온라인 당일 배송 시장.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집약한 물류센터 자동화가 앞으로 물류전쟁 승패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쟁 준비 태세 완비를 강조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건군절 75주년을 앞두고 36일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서면서 향후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날 이후 36일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 확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겁니다.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지난해 6월 제3차 확대회의 이후 7개월여 만으로 올해 주요 군사정치 과업과 군 건설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군사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하기 위한 기구 견제적인 대책을 세울 때 대한 문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인민군대의 작전 전투 훈련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고 무엇보다 전쟁 준비 태세 완비와 작전 전투 훈련 확대 강화에 대한 결정 사항을 채택한 점이 눈에 띕니다. 결정 사항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도발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원래 국방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토트랙 전략을 가진 것을 보이고, 특히 전쟁 억제를 강화해서 전쟁 준비 태세 강화로 전환한 것은 국방력 강화를 보다 공격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전략적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의 과업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떠받들고 나가자고 주장했습니다. 건군절 75주년을 앞두고 36일 만에 잠행을 끝낸 점으로 미루어 북한의 향후 행보가 거칠게 이어질 거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내일 건군절 75주년을 앞두고 열병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은 평양 김일성 광장에 집결한 주민들이 관련 숫자를 형상화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VOA는 민간 위성 사진 서비스를 토대로 지난 5일자 김일성 광장 사진에 각각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75와 2.8이라는 숫자가 형상화됐다며 수백 혹은 수천 명의 주민이 카드를 들어올려 연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건군절을 앞두고 벌이는 열병식 예행 연습과 관련해 우리가 항상 지켜보는 연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열병식은 대내외 메시지와 선전적인 가치가 군사적 측면의 실질적 가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방송은 북한이 러시아 측에 무기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양국의 접경 지역 지점에서 열차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는 지난 2일 촬영된 민간 위성 사진 서비스를 토대로 북러 접경 지역 측 북한 측 지대에 지난해 10월부터 정기적으로 포착됐던 길이 80m 열차 한 대를 비롯해 길이 170m 열차 2대 등 평소보다 많은 열차가 추가로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확한 행선지와 적재 화물 종류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열차들이 오간 장소와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의혹을 제기했던 장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정찰 풍선을 두고 우발적 사고에 미국이 과잉 대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해당 풍선이 민간용이라고 주장하며 국제 민사소송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정찰 풍선을 격추한 날 중국 외교부는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차관급인 셰펑 부부장이 주중 미국 대사관에 책임자를 불러 공식 항의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불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베이징 외교가에선 미 대사관의 2인자인 공사가 초치됐다는 말이 돕니다. 중국은 해당 풍선이 민간 과학용으로 미국까지 날아간 건 어디까지나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상황을 파악한 뒤 미국 측에 즉시 알려줬는데도 풍선을 격추한 건 너무했다는 불만입니다. 美方不顾中方的反复说明，执意动用武力，明显反应过度，中方坚决反对。 중국은 과학용 풍선이 통제불능이 된 게 처음이 아니라는 논리도 폈습니다. 중남미에도 풍선이 잘못 날아갔지만 관련 국가들은 모두 중국 측 해명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두고 유독 미국만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꼬집은 셈입니다. 已同有关各方进行通报并妥善处理，各方也都对此表示理解。 중국 관영 매체는 무인 풍선을 격추하는데 첨단 스텔스기까지 동원한 건 대포로 모기를 잡은 격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또 비무장 민간인을 쏜 것과 같다며 해당 기업이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일 중국 정찰 풍선 격추의 여파로 미중 관계가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절한 때가 오자마자 풍선을 격추해야 한다는 것이 초지일관 나의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풍선 격추로 미중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우리는 중국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했고 그들은 우리의 입장을 이해했다. 관계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4월부터 후쿠시마 원전수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일본 측은 충분히 희석해서 방류하겠다고 밝혔는데 여전히 우려가 남습니다. 오늘 아침 YTN에 출연한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이 뭔지 그거를 전 세계에 발표해야 되겠죠. 이제는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40분의 1 정도로 희석을 해도 일본의 말처럼 안전한 겁니까? 그게 좀 어폐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100분의 1로 한다고 하다가 그게 아마 너무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40분의 1로 한다 치더라도 거의 1억 톤 정도 물을 부어넣어야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1억 톤의 바닷물을 집어넣는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문제는 그러니까 근해에서 잡히는 우럭, 넙치, 광어, 고다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원양에서 잡힐 참치 여기 먹이 사서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거를 우리가 전량 수입 제한한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지난 4년 사이에 5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후쿠시마에 잡고 오사카에서 가공하면은 오사카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 법을 못 잡습니다. 이제 우리 저녁 식탁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앞두고 태평양 섬 나라들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성 장관은 일본을 찾은 마크 브라운 쿡 아일랜드 총리 등 태평양 도서국 포럼 PIF 대표단과 만나 정화 처리 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것에 대해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해를 주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한 뒤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차례 정화 처리한 뒤 올해 봄이나 여름쯤 해양 방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화 처리를 해도 삼중수소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이 남게 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날은 온화하지만 고농도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60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의 4배 수치인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등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외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현재 남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충청과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밤 9시까지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이 단축되고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겠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늘도 내륙은 맑은 날씨 속에 3월 초순처럼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1도, 광주와 부산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예년보다 온화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지만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